자, 이 성과는 끝나는 것이 아니죠.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 1917년 7월 신규기 선생 그리고 이하 독립운동가 14인이 모여서 바로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바로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이 대동단결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죠. 대동단결 선언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민주권설. 그리고 두 번째, 민족대동회의를 개최한다. 자, 국민주권설은 뭐냐면 1910년 고종이 왕권을 잊어버리죠. 일제가 나라를 집어삼키죠. 자, 그럼과 동시에 신규식 선생과 독립운동가들은 바로 대동단결 선언에서 고종은 1910년 왕권은 포기했으나 국민에 대한 주권은 백성들한테 위임됐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장한 것이 주권 불멸론. 절대로 국민의 주권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바로 백성들에게 이양됐다. 위임됐다. 자, 두 번째로 민족대동회의는 뭐냐면 그러나 백성에 양여된 그 권리를 조선에 있는 국민들은, 백성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왜? 이미 일제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해야 된다?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모여서,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동포들이 모여서 민족 대동회의를 개최하자. 그래서 하나의 세력을 만들자. 이게 바로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적인 토대가 돼서 수많은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1919년 3월 1일 바로 기미 독립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미 독립선을 기폭제로 해서 그동안 모아진 성과가 하나의 임시정부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확인했는데요. 1919년 3.1 만세운동이 벌어진과 동시에 8개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3개의 임시정부는 나름의 조직과 규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에 있던 노령정부. 두 번째, 중국 상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세 번째, 국내 한성에 만들어진 바로 한성정부. 이 3개의 정부는 나름의 조직과 형식을 갖춘 정부였습니다. 물론 나머지 정부들도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으나 이 3개의 임시정부는 세력도 컸고 조직도 갖추어진 그러한 명실상부한 임시정부의 틀을 갖췄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우리 상해에 세웠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바로 상해에 만들어진 임시정부는 최초로 헌법을 제정합니다. 헌법. 그래서 최초 헌법은 1919년 4월 10일 만들어졌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헌법에 1조부터 10조 있는데 전체를 보기에는 시간 내서 안 되고 바로 1조를 보겠습니다. 1조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쓱 지나갈 내용이 아니죠. 1조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민주공화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임시정부를 구성했던 임시정부 요인들은 대부분이 유학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신 분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신문물을 배운 분도 계시지만 상당수의 독립운동자들은 바로 유학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유학자는 어떤 분들이죠? 바로 유학을 숭상하고 왕권을 숭상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바라본 앞으로의 미래는 왕권, 황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 때 정한 첫 번째 원칙이 앞으로의 우리 미래의 정부는 민주정이다. 민주주의다. 라고 천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동단계선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권력은 어디에 있다? 국민에게 있다. 바로 공화정. 국민이 주인이다. 권력은 누구한테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엄청난 중요한 내용입니다. 1919년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은 깨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리타분한 유학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이미 그분들의 모습은 환골탈태해서 일본보다도 더 앞선 정치 체제를 구현한 겁니다. 일본은 그 당시 천황제 아닙니까? 그리고 변형된 군국주의.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는 바로 민주공화제를 추진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바로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 문장 하나로 건국절이니 뭐니 이런 얘기는 다 날아간 겁니다. 의미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헌법에, 현행 헌법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가 어떤 소리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헌법을 수정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헌법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역사는 지워지지가 않겠죠. 바로 임시정부가 제정한 헌법에는 바로 이러한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청사가 변변치 못했습니다. 상해에 만들었지만 상해에 어디 있었냐면 프랑스 조겐에 있었습니다. 조겐은 뭐냐면 중국 상하이에 있던 치해법권 지역입니다. 프랑스 조겐에 임시정부 청사를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이뻐서 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독립을 약간 지원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프랑스 조겐에 임시정부 청사를 짓고 오랫동안 활동을 했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1919년 4월 30일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바로 이분들이 누구냐면 초기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요인들과 그 가족 전부가 다 모여서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이게 발견된 지 몇 년 안 됩니다. KBS에서 탐사보도에서 이거를 발굴해서 언론에 몇 년 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 사진에서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분은 불과 10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여기 찍힌 분들이 225명인데 나머지 200여 명은 현재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1919년 대한 독립을 위해서 임시정부에 투신했던 수많은 200여 명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 기억에서, 역사에서 지워진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정부를 통합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함에 있어서 조직이 분산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집된 힘으로 추진해야만이 독립운동이 가열차게 되겠죠. 하나로 만들어도 어려운 판국에 세 개의 정부가 나눠져 있으면 더욱더 안 될 거라고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세 개의 노령정부, 상해 임시정부, 한선정부를 통합하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월 29일 임시정부 통합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에 의해서 8월 28일 개조안이 제출됩니다. 그 안에 의해서 한선 정부와 상해 임시정부를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대한국민의회 해산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9월 6일 최종적으로 모든 정부가 통합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합니다. 그때가 9월 11일입니다. 이때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그리고 국무위원까지 발표하고 명실상부한 정부의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임시정부가 출발합니다. 이승만 때문에 나라는 쫄딱 망했습니다. 통합 논의를 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목표가 뭡니까? 그 당시에 독립이죠. 그런데 이승만은 미국 대통령한테 1919년 3월 미국 대통령한테 위임 통치 청원을 합니다. 우리 조선은 독립을 해도
자생할 능력이 없으니 당신들 미국이 우리나라 다스려다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임 통치 청원을 합니다. 이승만이. 민족의 역적입니다. 그 사실을 당신은 몰랐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후일 그 사건이 불거져서 결국에는 이승만이 결정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25년 3월 23일 탄핵돼서 면직되는 가장 큰 빌미가 됩니다. 또 하나 문제. 앞에 통합된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이후에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1919년부터 상해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로 오질 않습니다. 미국에서 컨트롤합니다. 아니, 한 나라의 임시정부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행정을 본다? 뭐 그때 인터넷이 있었나요? 뭐 정보가 있었나요? 전화가 이렇게 잘 됐나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기 싫었던 겁니다. 위험하고 불편하고 뭔가 오기 싫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 온 겁니다. 오랜 동안. 그래서 결국에는 1920년 바로 그 이듬해 12월에 옵니다. 와서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이견이 생깁니다. 그러자마자 또 5개월 만에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자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우리 정부 요인들은 결정을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미국의 위임 통치 청원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임시정부에 와서 임시정부를 이끌어야 될 사람이 미국 땅에서 무슨 짓이냐. 또 돈 문제가 생깁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사실 운영 자금은 거의 이승만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초기에.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지만 사실 독립운동 자금을 쉽게 모집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유일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창구는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승만을 통해서 성금을 모은 돈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 돈이 이승만이 운영하는 바로 구미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임시정부에 전달된 거죠. 근데 관계가 나빠지자 이승만은 바로 자금줄을 딱 끊어버립니다. 끊어서 임시정부가 활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3월 23일 면직이 되고 그리고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승만은 자기 사조직화된 구미위원회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사적 용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승만의 치부 중 극히 일부를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문제는 해방 이후에 어떻다? 나라를 장악했다.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렵게 1919년 세 개의 임시정부가 통합돼서 통합된 임시정부로 출범을 했죠. 맨 처음에는 국무총리제로 시작해서 1944년 김구 선생이 마지막 하신 주석, 바로 주석제까지 이렇게 지도체제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지도체제의 변화만 많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시정부 청사도 수없이 옮겼습니다. 일제의 탄압과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임시정부는 언제든지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탄압이 들어오면 그 즉시 모든 서류를 가지고 바로 탈취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항상 진무를 받다고 합니다. 자, 상해에서 13년 동안 임시정부를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항주에서부터 기간까지 약 8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중경에서 5년 동안 이렇게 임시정부가 이동하면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이끌면서 임시정부의 활동 중에 괄목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국내 조직 그리고 선전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교통국과 연통제를 조직해서 운영했는데 교통국은 통신 연락하는 그러한 임무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적의 내부, 즉 일제의 내부를 조사를 해서 바로 연락하는 그런 것을 했고, 바로 대표적으로 그 역할을 했던 것은 교통부 내에 안동지부를 설치했죠. 바로 이륙양행,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륙양행 내에
교통부 안동지부를 설치해서 이쪽을 근거지로 해서 바로 교통국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연통제를 조직했다는 겁니다. 연통제는 뭐냐면 지방 행정구역입니다. 현재 조선 땅은 일제가 행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리에 임시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행정을 담당자를 정했습니다. 비밀 조직이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정부 법령과 그리고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애국금도 걷고, 그리고 인구세는 지금의 뭐죠? 바로 주민세 형식이 바로 인구세입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연통제와 교통국은 일제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치밀한 공작에 의해서 노출돼서 특히 연통제는 바로 탄로가 돼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독립신문, 바로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운영했죠. 그래서 독립신문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국내에 벌어지는 독립운동에 대한 선전, 선동, 그 일제의 침략상에 대한 선전, 그리고 무단 통지를 알리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국내뿐만이 아니고 미주, 중국, 여러 군데 해외까지 알리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널리 알렸습니다. 독립신문은 1919년 8월부터 1926년 11월까지 발행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외교활동. 사실 대한민국 통합된 임시정부가 가장 시중했던 독립운동이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외교활동이었습니다. 외교로 인한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임시정부를 구성했던 요인들 상당수가 바로 외교 독립 노선을 추구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리위원회, 구미위원회, 파리위원회는 국제사회, 국제회의에 바로 우리 대표를 파견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을 알리고 우리의 독립 의지를 밝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미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의 사조직이었지만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국제회의에 우리 대표를 파견해서 그 또한 우리의 독립을 알리고 우리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하나는 바로 대외 조직 활동으로 저는 분류했는데 바로 극동인민대표대회입니다. 극동인민대표대회는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좀 뜬금없죠? 왜 갑자기 사회주의가 나왔나? 하지만 그 당시의 사회 조류는 사회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에도 구한 말에 사회주의가 팽배했었고 그 관련된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우리가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참여했느냐? 그것도 약 52명이라는 거대 인원을 대표로 참가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서양 열강들은 우리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하지만 소련과 코민테른 사회주의 쪽에서는 우리의 독립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바로 우리의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한국 대표 52명을 참석시켜서 우리의 독립을 호소하고 그리고 소련과 코민테른의 지지를 얻어냅니다. 자, 저는 임시정부 활동 중에 가장 찬란한 활동이 바로 저는 군사활동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로 육군주만참의부, 바로 참의부를 창설해서 압록강 대한진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일제와 전투를 많이 벌입니다. 그래서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우죠. 또 하나는 만주 지역의 산지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들, 그 단체들을 광복군 사령부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했다는 겁니다. 사실 상해 임시정부가 구성된 그 시기에 만주에는 수많은 무장 투쟁 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무장 투쟁 단체들 간의 알력 싸움이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통합된 무장 투쟁 운동이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안 되겠다, 하나로 통합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광복군 사령부입니다. 물론 이 광복군 사령부도 해방될 때까지 계속 운영된 건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 성과는 냈습니다.
그리고 의열단장이었던 김구 주석이 의열단장이었던 바로 한인 애국단의 의열투쟁, 그리고 명실상부한 진정한 임시정부의 국군이었던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운동으로서 뛰어난 군사활동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인 애국단의 의열투쟁을 잠깐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테러하고 그리고 의열투쟁은 분명히 다르죠. 테러는 사적인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민간인을 무작위로 살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열투쟁은 다릅니다. 의열투쟁은 인류의 정의와 평화를 파괴하는 제국주의 침략 원흉을 표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인 애국단은 바로 애국 의열투쟁의 목표를 정확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칠가살, 죽여도 될 7부류의 인간들, 그리고 오파괴, 파괴해도 될 5가지 부류 딱 정했습니다. 자, 칠가살의 첫 번째는 조선 총독이야 고관, 두 번째는 군부 순회, 세 번째는 대만 총독, 네 번째는 매국노, 다섯 번째는 친일파의 거두, 다섯 번째는 밀정, 일곱 번째는 반민족적 토열사. 자, 5가지 파괴할 장소. 첫 번째 조선 총독부, 두 번째 도양척식회사. 기억나시죠? 도양척식회사. 바로 우리의 국토, 우리의 땅을 다 뺏어간 바로 도양척식회사. 그리고 매일신보사, 각 경찰서, 기타 외적 중요 기관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칠가살 중에 6번째 밀정.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밀정을 왜 한인 애국단이 바로 처단해야 될 대상으로 심었느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밀정은 우리 독립운동에 있어서 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지, 비밀 루트, 정보, 이런 것들을 일시무력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우리 애국 지사들이 이 밀정에 의해서 파헤쳐진 다음에 일제의 손에 넘어가서 처참하게 살해됩니다. 그러니 한인 애국단의 입장에서 의열투쟁의 대상으로 안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5가지 파괴할 장소 중에 매일신보사가 들어갔죠. 매일신보사. 좀 특이하죠. 신문사가 뭐 별거라고. 하지만 매일신보사는 다릅니다. 매일신보사는 바로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였습니다. 일제가 말의 나팔수였죠. 일제가 무슨 정책을 펼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인 애국단은 바로 5가지 파괴될 장소 중에 하나로 꼽았던 겁니다. 그러나 한인 애국단이 수많은 의열 활동을 했지만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게 무기를 구한다 한들 그 무기를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구한 무기를 쓸 수 있는 의열할 날짜가 바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묵혀뒀던 무기를 정작 의열할 날이 잡혔을 때 던졌을 대부분 다 불발이라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구하기도 힘든 무기가 겨우겨우 실행에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터지지 않는 그런 문제.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봉창 의거입니다. 이봉창은 일본 적 심장부인 도쿄에서 바로 일본 천황을 처단할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폭탄을 던졌으나 터지지 않았죠. 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윤봉길의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의거는 성공했죠. 그래서 일제 고관들이 대거 처단됩니다. 아주 의열 활동에 빛나는 업적입니다. 중국의 장제스는 바로 윤봉길 의사의 이 의열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한 용사가 능히 하였으니
장하도다 라고 하면서 장제스 정부는 그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바로 한 분의 희생으로서 의열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힘을 얻게 되고 또 의열 투쟁을 통해서 적의 심장부에 폭탄을 꽂는 쾌거를 이룬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많은 의열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임시정부의 무장활동 중에 바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구성입니다. 제가 말씀다시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는 바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정식 군대였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조례에 보면 나옵니다. 조례 1, 제1조 한국광복군 사령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의 직할에도 바로 임시정부 직할에 둔다는 직할로 두는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광복군은 제1지대, 2지대, 3지대로 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제2지대와 3지대는 바로 미국의 OSS와 협력해서 국내 진공 작전까지 준비했다는 겁니다. 한국광복군은 단순한 무장투쟁뿐만이 한 것이 아니고 선전 활동에도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광복군의 존재와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그리고 1941년 12월 10일에는 바로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 상해 임시정부도 임시정부의 모습을 갖췄고 그리고 정식 군대가 있으므로 우리는 너희들과 대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 실제 우리 광복군은 연합군과 공동작전을 펼쳐서 1943년 영국군과 인도, 실제 미얀마 전선에 투입돼서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지대, 2지대와 그리고 미국의 OSS, 미국 전략사무국과 공동으로 국내에 침투해서 일제를 쳐 부순 다음에 광복을 이루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드디어 군대가 생겼고 그 군대와 함께 미국의 OSS와 협력해서 당당히 무장투쟁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죠.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김구 선생을 땅을 치고 울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나는 이 소식, 일제가 항복했다는 소식,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느낌이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김구 선생은 OSS와 협력해서 진공작전을 통해서만이 독립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독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쾌합니다. 왜냐하면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공동작전을 펼쳐서 일제를 물리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연합국의 지위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야, 우리 연합군의 일원이야. 우리 독립할 수 있어. 인정해. 라고 하면 어느 나라도 거부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바로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물거품이 된 겁니다. 얼마나 땅을 칠 일입니까? 1945년 해방됨과 동시에 독립운동가들, 그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두 번에 나눠서 환국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황스럽게도 환영 인파도 없고 환영식도 없이 45년 11월 23일 그리고 12월 1일 일진과 이진에 나눠서 이렇게 쓸쓸하게 환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달랐습니다. 이승만은 메가더의 전용기를 타고 45년 10월 16일 당당하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뭘 했느냐? 자기 조직을 만들어 갑니다. 조직을 만들어 갑니다. 해방 이후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해방된 이후 우리나라는 친일 청산이 무산됐고 그리고 또 통일된 국가 건설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바로 민족 분단, 남북 분단이 이어져 왔습니다. 너무 뼈아프지 않습니까? 그때 절호의 기회만 잘 삼았다 하더라도 활용했다 하면 우리는 지금쯤은 당당한 독립된 국가, 바로 민족 분단도 없고 친일 청산도 되지 않는 이런 나라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치욕스러운 역사, 비록 그것이 영광스럽지 못하고 불편하고 안 좋은 역사, 기억하기 싫은 역사라 할지언정 우리는 절대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죠. 저는 오늘 이름 모를 수많은 독립투사와 이 땅의 모든 이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